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재입니다. 잭슨홀 심포지움이 호재성 제로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좋게만 해석하기보다는 이제부터 어느 정도 정책의 경로가 가시화되고 있죠. 정책금리 인하하고 어느 정도 폭으로 갈지 대강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이면에 또 숨어있는 악재들은 무엇이 있는가, 그것도 또 봐야 될 테고요. 금리 인하 이후에 항상 이어져 왔던 그런 리세션이 또 이번에도 나타날 것인지, 그것도 또 검토를 해야 될 테고요. 이번 잭슨홀 심포지움에서 나타났었던 파월 의장의 발언은 결론이 아니라 앞으로 나타나는 정책의 피벗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또 한번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표면상으로는 좋게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항상 악재 뒤에 숨은 호재도 있고 호재 뒤에 숨은 악재도 있듯이 시장은 일단 안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주의할 점들 살펴보면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어떤 흐름이 나타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는 한 번 정도 중장기 시각으로 정리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잭슨홀 심포지움 때 나타났었던 시장의 흐름 한번 정리하고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긴장을 했어요. 그 이전에. 그 전날에도 시장 빠지고 했었잖아요. 금리 오르고. 그러한 시장의 긴장을 했었던 모습들이 당일에 BOJ 우에다 총재까지도 헷갈리게 했는데, 그러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파월 의장의 대응이 나올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봤었던 것이죠. 제 생각엔 완전히 해소할 만한 그런 대응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경로를 확실하게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나타났었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코멘트 자체가 호재라기보다는 이제는 호재가 나타나는 것이 확실해졌다. 9월 FOMC 회의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그것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확신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한 것은 긴장한 것이 풀리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렇다면 너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착시 효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세부 내용 한번 살펴보시면은 파월 의장 코멘트가 나왔을 때 10년물 금리가 3.845% 장중에 기록하다가 이렇게 쭉 빠졌습니다. 3.785까지. 그리고 나서도 계속 등락을 하죠. 적지 않은 폭입니다. 장중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났고, 긴 시각으로 보면은요, 아까 본 것은 당일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10분 봉으로 봤고요. 약간 좀 길게 보기 위해서 30분 봉으로 보면은 8월 5일에 저점을 기록했었던 3.657 10년물 금리요. 이거보다는 아직도 높아요. 계속 등락을 거치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파월 의장이 얘기했었던 게 이 부분입니다. 최근에 밴드는 3.785에서 3.845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밴드 내에서 또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CME 패드워치 툴을 봤을 때도 8월 초에 긍정적이었었던 전망, 2025년 9월까지 9번의 금리 인하하는 것이 8월 초에 나타났었던 모습이었고, 그것이 8월 중순 지나면서 50bp 인하도 11월이었던 것이 올해 12월로 옮겨갔고, 내년에 9번까지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8번으로 마무리되는 그 모습, 그것이 파월 의장 코멘트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만약에 이런 모습이 거꾸로 이렇게 갔다라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변화된 모습은 없었다. 그렇다면은 그 이전에 나타났었던 불안감이 사라지고 이제는 기대감으로 바뀌었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시장 흐름의 수치를 확인해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악재는 아닙니다. 하지만 8월 초에 나타났었던 기대감이 가장 컸었던 때, 그때보다 더 큰 호재를 던진 것은 아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금리 하락 기대감이 있으면은 동반하는 우려감이 당연히 생기죠. 그 점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그동안의 긍정적인 말씀들을 드려왔었잖아요. 근데 파월 의장이 앞으로의 경로를 어느 정도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향후 금리 흐름하고요, 이런저런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자료들을 보면서 중장기 금리 경로하고, 그렇다면 이제 진짜로 리세션은 언제 나타날 것인가, 그것도 한번 따져보고요. 10년물 국채 투자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점들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잭슨홀 심포지움의 둘째 날에 이분들이 이번 주제하고 아주 비슷한 얘기들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ECB의 임원이죠. 필립 레인 이사하고요, 브라질 중앙은행장, 이분들 자료도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번 그러한 자료들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필립 레인 이사 자료 한번 볼게요.
내용이 적지 않았습니다. ECB 정책하고 이코노미 아웃룩 같은 자료들이 많은데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통화정책하고 우리가 좀 관심 있어 하는 부분하고 연결되는 그런 점을 좀 뽑아서 보면은요. 이 점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책금리의 중장기 전망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아래쪽은 장단기 금리차 점차 줄어들고 있는 그 모습 우리는 뭐 이건 다 알고 있는 얘기고 이 위에 선들이 기준금리 전망치인데 이 붉은색이 2022년 12월에 뽑았었던 그 전망치고요. 녹색 선이 2023년 9월, 이 푸른색 선이 최근의 추정치입니다. 2022년보다 기준금리가 좀 예상치가 올라갔다가 아래로 툭 떨어지면서 2%의 수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만큼은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금리가 내려가는 그 배경에 성장이 약간씩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리세션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이 12쪽에 이런 금리 전망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미국보다 한 발 더 빠르게 기준금리를 내린 그 이유이기도 하겠죠. ECB는 먼저 금리 인하를 한 상태니까요. 그렇다면 향후에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ECB가 좀 앞서갈 그럴 가능성은 큰데 이러한 흐름 자체가 페드의 정책 피벗을 의미하기도 하죠. 통화정책 흐름은 ECB 모습이 페드를 선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점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최근에 나온 자료 미국의 페니메이어 이쪽에서 내놓은 경제 전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페니메이 같은 경우는 미국의 주택담보대출하고 아주 관련이 깊은 회사죠. MBS 발행하고요.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여기하고 아주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내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MBS 금리 전망 같은 경우는 다른 것보다 좀 더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여기서 금리 전망한 것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페니메이가 7월에 전망한 것하고요. 8월에 전망한 것 한번 비교하면서 보시면은 최근 흐름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 전망했을 때는 올해 말에 페더럴 펀드 레이트가 5% 정도로 마무리되고 내년에 4.3% 정도로 마무리되는데 지금 CME 페더치 툴 보면 이거보다 좀 더 아래쪽으로 있죠. 아까 봤듯이 내년 말에는 3.3 정도, 올해 말에도 4번 정도 내려서 4.25에서 4.5 정도 그 정도 기준금리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페니메이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좀 높게 좀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7월에도 그랬지만 8월에도 크게 낮아지진 않았어요. 올해 말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요. 그런데 내년을 보면 기준금리가 빠르게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큰 차이가 있다라기보다는 기준금리 인하가 내년에 더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년에 상당히 빠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내년에 120bp가 내려간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7월의 전망에 비하면 50bp 추가 인하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망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10년물 금리를 놓고 봐도 올해 말에 4.1%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저점 찍고 그 뒤로 약간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요. 지금 10년물 금리가 3.7에서 3.8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망은 너무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MBS 같은 경우는 어떨까? 올해 말을 6.7 정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던 게 6.4로 떨어졌고요. 내년 같은 경우도 이 떨어지는 폭이 계속 각 분기마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0.3%씩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어서 내년 말에 5.9%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7% 중반대까지 올라갔었던 그 MBS 금리가 내년에 5%대가 된다 이 얘기죠. MBS만 놓고 보면은 내년 말을 놓고 봤을 때 올해 2분기보다 110bp 정도 빠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의회 예산국에서 장기적으로 뽑았었던 이코노미 아웃룩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요. 이 자료는 6월에 나왔기 때문에 8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많이 커졌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전망보다 더 낮은 값을 생각을 해야 될 테고 방금 전에 보여드린 페니메이의 하락폭 정도를 여기다 적용해도 되겠죠. 0.3 이상 좀 낮게 봐도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10년물 금리를 놓고 보면은 의회 예산국에서 추산했던 것이 올해 말에 4.5, 내년 말에 4.1 이런 식으로 뽑은 건데 이것보다 한 0.3 정도를 깎아서 보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회 예산국 자료를 보면은 페더럴 펀드 레이트가 올해 말에 5.3% 나오죠. 페니메이 자료를 여기다 적용하면 비슷하게 5%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내년 말에 4.8% 이것도 약간 좀 하향 조정하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여기 중장기 전망에서 놓고 보면은 장단기 역전 해소가 2026년에 나타나잖아요.
10년물 금리가 3.7로 내려가고 3개월물 비리 3.6%입니다. 그래서 10년물 금리가 더 올라오죠. 정확하게 이게 의회 예산국에서 추산한 게 2026년 2분기에서 3분기 사이에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금리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게 좀 앞으로 올 수가 있죠. 2025년 말이나 2026년 초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장단기 역전 해소가요. 제가 장단기 역전 해소가 10년물하고 2년물은 약간 좀 신뢰도가 떨어지지만 10년물하고 3개월물의 장단기 역전 해소는 페드에서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리세션의 가능성은 빠르면 2025년 후반부, 늦어도 2026년 초 정도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제가 오타를 쳤는데 장단기 역전 해소 이후에 금리 바닥을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금리가 2027년에 바닥을 치고 10년물은 그때부터 오히려 상승한다. 이 얘기인데 그렇다면은 이것도 좀 더 빨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리세션이 2025년에 시작하고 2027년에 금리가 상승한다라고 한다면 리세션 기간이 1년 정도 지나면서 경기가 반전한다.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모두가 좀 앞당겨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금리 저점 역시 마찬가지로 좀 앞당겨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다면 아까 봤었던 페니메이의 전망 중에서 2025년 절대값은 약간 높게 측정이 되고 있지만 금리가 내년 상반기 정도께 바닥을 형성하면서 약간씩 반등할 수 있는 그 모습은 의회 예산국하고도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국채 투자 전략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죠. 과거 페더럴 펀드 레이트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실업률하고 좀 비교해 봤습니다. 실업률이 붉은색인데 실업률이 상승했던 이 시기 2000년대 초하고요. 서브프라임 때 그리고 최근에 팬데믹 기간 그리고 제가 푸른색으로 나타낸 것은 10년물 금리에서 기준금리를 뺀 값입니다. 이 리세션이 나타나기 전에 그 값이 항상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죠. 지금도 마이너스고요. 장단기 역전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기준금리하고 비교를 하는 게 틀린 거죠. 어떻게 보면 기준금리가 3개월물하고 거의 비슷할 것이기 때문에 이 값은 장단기 금리하고도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저는 3개월물하고 비교하기보다는 기준금리 대비해서 10년물 금리가 얼마나 선행해서 하락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야지만 국채 투자 전략하고 연동이 되니까 이 값을 이용했습니다. 이 값이 이렇게 급하게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 10년물 금리가 급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페더럴 펀드 레이트 기준금리가 빠르게 내려가기 때문에 이 값이 확 올라가는 거죠. 항상 일 터지면 페드가 금리 조정을 크게 하니까요. 지금도 실업률이 올라가죠. 10년물하고 기준금리 이격은 과거의 침체 직전하고 비슷합니다. 오히려 더 클 수가 있죠. 그렇다면 침체가 정말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페더럴 펀드 레이트가 빨리 내려오면서 이 이격이 플러스로 변하겠죠. 그런데 10년물 국채 흐름 보면은요. 이 녹색 선이거든요. 이렇게 빠르게 기준금리가 내려갈 때 그만큼 내려가는 모습이 아니죠. 그만큼 내려가면 이게 플러스로 올라올 수가 없죠. 10년물 기준금리는 둔하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2000년 초반에도 그렇고 2008년에는 오히려 리세션 중간에서 10년물 금리가 반등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더 빠지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 몇 년 동안 나타나죠. 경제가 항상 똑같이 반복이 되진 않죠. 페더럴 펀드 레이트의 급격한 하락이 10년물 국채 금리의 빠른 하락을 동반하지 않는다.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에서 페니메이나 의회 예산국에서 전망하는 그 레벨은 너무 높게 표시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4%대까지밖에 안 내려가는 것은 지금보다도 높은 금리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좀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10년물 금리가 내려가는 그 모습이 나타날 수는 있겠는데 그것이 페더럴 펀드 레이트가 크게 내려간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 뭐 100bp가 내려간다, 150bp가 내려간다 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그만큼 같이 동반해서 내려간다. 그것을 뜻하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금리 레벨에 따라서는 저점 찍고 반등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치 2008년도에 나타났었던 그런 모습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물의 1배에 대한 투자, 그것은 투자자가 경기 전망을 하면서 스페큘레이션을 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것이죠. 주식 투자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어느 레벨 이상의 선행하는 그런 이격도가 나타나면은 픽스드 인컴의 개념을 넘어서는 것이죠. 국채라고 해서 픽스드 인컴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이 선행해서 움직였고 리세션이 정말로 나타났을 때 그때를 대비하는 것이 국채 투자라고는 하는데, 그것도 현재 금리 레벨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투자 전략은 틀려져야 되겠죠. 아마도 현재 10년물 금리가 위치하고 있는 이 3.75%대 여기를 한 번 더 하향 돌파하면은 3.5에서 3.2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나타났을 때 수익률이 얼마가 될 것인지 그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상황에서도 국채 투자를 계속 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리세션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내년 후반부, 늦어도 2026년 상반기라고 놓고 봤을 때 주식은 언제가 정점일까요? 내년 상반기가 될 확률이 아주 높죠. 그렇다면 국채는 또 어떻게 될까요? 국채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면 선반영한다고 놓고 봤을 때 내년 상반기 전후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죠. 여기서 제가 배제하고 있는 경우는 경제가 완전히 폭삭 망가지는 그 경우는 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리에 대해서는 이번 잭슨홀 심포지엄 지나면서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자료들을 엮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금리 중장기 전망은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필립 레인 이사 같은 경우는 ECB의 중장기 금리 전망 같은 경우를 예측을 했는데, 브라질 은행장의 자료는 최근에 나타났었던 엔캐리 때문에 나타났었던 시장 급락이요. 그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캐리 트레이드의 포트폴리오 인덱스가 이렇게 급락을 했다라는 것이죠. 마치 JP모건이 계산했던 것처럼 인덱스의 77% 정도가 이렇게 빠지면서 급락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하고요. 또 글로벌 부채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 공공부채가 미국 같은 경우가 34%, 유럽이 20%, 중국이 15%, 일본이 11%, 다른 나라 평균이 21%. 글로벌 전체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 이자 비용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데 저소득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계속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하고 이 내용은 약간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러한 내용 역시 마찬가지로 의미가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9월 FOMC 앞두고 잭슨홀 심포지움의 결과를 너무 확대 해석하면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기에는 약간 좀 이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리 경로는 분명히 긍정적인 게 맞아요. 기준금리 경로가 그동안에 기다려왔었던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라기보다는 문제점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점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어차피 한번 겪어야 될 하나의 과정이죠. 리세션. 그것도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긍정적인 얘기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리세션이 다가올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것도 또 말씀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아마도 제가 긴 시나리오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9월 FOMC 지나서 10월까지, 그리고 11월 대선이 일단락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12월 이후부터는 부정적인 전망과 조심해야 될 점들, 그러한 내용들을 강화할 때가 점차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잭슨홀 심포지움에서 놓치면 안 되는 또 다른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얘기는 지금 하는 것이 약간 좀 빠를 수가 있겠지만 잭슨홀 심포지움 얘기를 하다 보니 빼놓을 수가 없는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거 관련돼서도 해외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음 주에는 그런 기업 실적 관련된 얘기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